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라 사실상 세계 해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역사적 순간입니다.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HELC 돔이 처음으로 실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발사되어 중국 해군의 첨단 구축함을 무력화시킨 장면이죠. 당시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바다의 번개 주먹, 즉 시 선더 펀치라 부르며 충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해상전은 레이더 탐지와 요격 시스템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레이더가 아예 반응하지도 못한 채 함선의 전자장비가 한순간에 꺼져 버렸습니다. 마치 20세기 해전에서 21세기, 아니 22세기로 바로 건너뛴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무기 발사 시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한국은 전 세계에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의 함정이 값비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장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기에 보이지 않는 광선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는 무력 시위이자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략의 규칙을 제정하는 국가라고 천명한 발언은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은 초기에는 당황한 듯 기계적 오류다라며 발뺌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시진핑 주석이 보고를 받은 직후 격노하며 군수뇌부를 질책했다는 소문까지 전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국 기술은 아직 불완전하다고 비꼬았지만 정작 일본 자국 내 언론은 우리는 왜 이런 무기를 만들지 못했는가라며 정부를 비난했죠. 결국 두 나라의 반응은 질투와 불안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본의 반응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단순히 질투만이 아니라 절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에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자 일본이 가진 기술 우위라는 신화가 깨져버린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PLA는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중국의 바다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이제는 항모든 구축함이든 단 한 번의 빗공격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점을 미국도 뼈저리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매체는 한국의 KHELC 돔은 기존 군사교리를 폐기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독자 무기를 실전화할 줄 몰랐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 관계를 고려해 한국을 깎아내리기보다 오히려 이 기술을 활용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의 계산 속에서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미국이 협력 제스처를 보내온다 해도 한국이 굳이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한적 협력, 조건부 기술 제공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의 종속된 무기 산업을 선택했다가 지금처럼 자국 방위조차 미국 눈치를 보게 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한국은 이제 기술의 값, 위치에 있으니 세계가 우리에게 의존하는 구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은 KHELC 돔의 첫 발사를 보고 한국을 21세기형 해전 교과서를 쓰는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군사 전문지에서는 나토 국가들도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해양 전략에서 낙오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죠. 이는 단순히 무기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외교의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한 번의 발사로 중국은 수십 년의 해양 전략을 잃고 일본은 기술 열세를 확인했으며 미국은 한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사 순간의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20세기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때 일본은 무력으로만 놀라움을 주었고 곧 패망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기술력과 전략적 지혜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자부심 아닐까요? 바로 이 무기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비밀의 실험실이라는 주제를 집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한국이 어떻게 불과 10년 남짓한 시간에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도 넘지 못한 벽을 뚫고 세계 최초의 실전형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합심의 역사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무기의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본격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가속화되었죠. 당시 대통령은 총탄과 미사일의 시대에서 빛과 전자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국방과학연구소, 하나와 LI진엑스원,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연구진까지 총동원된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죠. 심지어 방위산업 외부의 AI 연구소와 전력관리회사까지 결합해 이른바 KSHEL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아직 자본력이 미국만큼 크지 않은데 어떻게 수천억 원, 수조 원을 이런 신기술에 쏟아부을 수 있었냐? 여기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조지아 사태 이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죠.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무참히 수갑 채워 끌고 가던 그 장면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타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의 속에서 국방 예산을 확대했고 그 흐름이 곧바로 시돔 프로젝트로 이어진 겁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이 없었다면 이런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탄생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레이저 무기의 본질은 에너지와 정밀 제어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초소형 반도체와 고효율 전력 관리 기술입니다. 미국은 예산은 많지만 이 분야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업 구조가 경직돼 있어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곧바로 재벌 그룹과 연결했고 민간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유연했죠. 이 차이가 바로 결과의 차이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무기를 못 만들었을까요?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다고 자부하는 나라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일본이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과거사에 집착한 정치 구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안목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해상자위대 구축함을 늘리는 데 혈안이었지만 다음 세기 무기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이었죠. 둘째, 일본 산업은 미국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습니다. 도요타나 미쓰비시는 미국 시장 없이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독자 무기를 개발하려 해도 미국 눈치를 보느라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조지아 사건 이후 과감히 독립 노선을 택하면서 길을 열어젖힌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비밀의 실험실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결집된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지하시설, 울산의 전력시험장, 판교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 모든 곳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처럼 움직였던 거죠. 특히 현장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후손들이 또다시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각오로 밤낮 없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험 단계에서부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프로토타입 테스트 영상이 유출되자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게 한국의 힘입니다. 저는 이 점이 바로 우리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돈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따지지만 한국은 생존과 자존심을 걸고 뛰어들었죠. 시돔이 비밀스러운 연구 단계를 지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날, 사실상 세계 해군사, 사의 한 장이 새롭게 쓰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각국 해군 참모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 의미가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동해 한복판의 시험 구역에서 시돔이 점화되던 순간 수십 대의 위성 카메라, 무인 항공기, 심지어 외국 해군이 몰래 띄운 정찰기까지 모두 그 현장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올림픽 결승전처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장면이었죠. 네, 그 공개 시험은 단순한 무기 시연을 넘어선 전략 이벤트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이 무기는 한국의 주권과 생존을 지키는 방패이자 동맹국과 함께 쓰일 수 있는 평화의 수단이라고 밝힌 것은 상징적이었죠. 동시에 실험은 철저히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출력, 속도, 명중률, 전자 교란 효과까지 모두 국제기자단 앞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보통 무기 성능을 비밀에 붙이며 과장하는 방식과는 달리 한국은 자신감 있게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줬죠. 그 결과 한국은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의 반응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처음엔 보여주기 쉬우라며 깎아내렸지만 시험 직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갑자기 방송이 끊겼다고 합니다. 일본은 더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자국 기자가 현장에 가서 왜 일본은 이런 무기를 만들지 못했는가? 라고 질문하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우리는 다른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고 얼버무렸죠. 이건 사실상 패배 인정이나 다름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본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는 보고서에서 시돔은 기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고, 러시아의 군사 잡지 보이스 오브 아미는 우리가 개발하던 고출력 레이저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라고 언급했죠. 심지어 유럽의 군사 블록인 나토도 곧바로 평가단을 파견해서 한국과 협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공개 시험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번 시험은 단순히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을 실시간으로 입증했습니다. 시험 당시 목표물이었던 퇴역 함정은 단 몇 초 만에 전자장비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관제 화면이 먹통이 되고 사격 통제 레이더가 무력화되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자 국제기자단이 술렁였죠.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적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감히 한국을 상대로 함부로 해상 도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공개 시연은 한국 기술을 노출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었고, 해킹 시도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기술적 핵심은 공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해킹해도 본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날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한국은 정말 해양 무대의 심판자가 되었구나.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그 장면을 보며 다른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미국은 동맹 강화를, 중국은 방어 대책을, 일본은 뒤늦은 투자 계획을. 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깨달은 건 하나였을 겁니다. 한국을 배제하고는 더 이상 해전 전략을 짤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공개 시험 발사가 단순한 성공 시연이 아니라 전 세계 해군 교리를 다시 쓰게 만든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당당히 무대 중앙에서 자신감을 드러냈고, 세계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시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정치 무대의 레버리지가 된 겁니다. 바로 소리 없는 파괴력, 즉 표적에 가해지는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 공격은 폭발음과 화염, 충격파로 나타나죠. 하지만 시돔은 다릅니다. 그 빛 한 줄기가 닿는 순간 적함의 전자장비가 조용히 꺼져버립니다. 엔진은 돌고 있지만 지휘체계는 먹통이 되어 마치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바다 위를 떠도는 것과 같죠. 실제 시험에서 퇴역 함정이 단 몇 초 만에 통신 두절, 사격 통제 시스템 마비,
심지어 전자전 장비까지 정지하는 장면은 세계 해군사에 남을 충격적 순간이었습니다. 기존 무기와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대함 미사일은 명중에도 선체가 튼튼하면 일시적 피해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돔은 직접 폭발을 일으키지 않아도 함선의 두뇌를 꺼버립니다. 레이더, 전술 데이터 링크, 사격 통제 장치 올스톱. 결국 적함은 총알과 미사일을 가득 싣고 있어도 쓸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소리 없는 살상력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055형 구축함조차 이런 무기 앞에서는 한순간에 장님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자 장비가 꺼진다고 해도 선체는 멀쩡하니 다시 복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실전 상황에서 교전 중인 함정이 5분, 10분만 마비돼도 사실상 끝난 겁니다.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고 아군의 공격을 피할 수 없죠. 더군다나 C돔은 반복 발사가 가능합니다. 즉, 한 척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옆의 함정까지 차례대로 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무기의 파괴력은 단순히 장비 정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출력 레이저가 전자회로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리를 하려면 선체를 전부 뜯어내야 합니다.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죠. 게다가 중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한국과 대만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교체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중국 해군을 2번 무력화시키는 셈입니다. 첫째, 직접 타격으로. 둘째, 부품 공급망을 틀어쥐어서. 좋은 지적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모의 훈련에서 한국형 C돔 공격을 시뮬레이션했는데 결과가 참담했다고 합니다. 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20분 안에 4척의 이지스함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를 두고 한국의 빛 한 줄기에 일본 해군이 무너진다고 자조한 기사도 있었죠. 사실 일본은 방어망보다는 공격용 무기 강화에 집착하다 보니 이런 전자 마비 공격에 취약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의존해야 할 국가는 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C돔이 미국 함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죠. 미국조차 이 무기가 동아시아 전략에서 얼마나 필수적인지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한국은 공급자, 미국은 수요자 위치에 서게 된 거죠. C돔 발사 직후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중국 공산당의 당혹과 당내 혼란이었습니다. 공식 매체는 초반에 불확실한 기술적 문제로 축소 보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군에 비상이 걸렸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군 통수 라인에 질책을 가한 사실이 곧바로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반응이 단순한 보도 통제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PLA 내부 보고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록 유출 시도, 심지어는 해군 지휘부의 교체설까지 순식간에 확산되며 군심이 흔들렸습니다. 이는 한나라가 단지 무기 하나로 상대의 전략적 자존심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국의 초기 대응은 부인 과소평가 내부 진단 방어 강화의 전형적 패턴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 모든 과정이 무너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 내 여론도 통제하기 어렵게 된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 함정이 왜 깜깜해졌나,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있나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국은 곧바로 검열을 강화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 군수산업의 공급망 취약성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첨단 반도체와 정밀 전력관리 역량을 갖춘 나라가 아닌 이상 중국은 자체 기술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죠. 중국이 이 사태를 단순히 언론 플레이로 덮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단호한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PLA는 이미 여러 차례 훈련과 실전 준비에서 C돔과 유사한 전자전 시나리오에 대비하려 했지만 우리 기술이 보여준 속도와 효율성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이징은 즉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대규모 전자전 강화와 레이더 다중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문제를 동반합니다. 결국 중국은 경제적 전략적으로 큰 지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외교적 소동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의외로 많은 국가가 한국의 투명한 공개 시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조차 한국의 기술은 방어적 억제력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며 공개적인 관심을 표명했죠. 이로 인해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강경파가 즉시 군사적 보복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와 군사 모두에서 부담이 커서 즉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군사적 재편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급 전자전 장비의 급속한 증강, 레이더 대체망 구축, 심지어는 해군 전력의 재배치 이 모든 게 진행되었지만 이는 곧바로 예산 재조정과 산업 재편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공호형 구축함의 전자전 개량 프로젝트가 전면 재검토되었고 항모 전단 운용 방식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은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중국의 정보전 시도도 목격했습니다. 이성 자료 분석을 가장한 허위 정보 유포, 한국 내부 기술 유출 루머 확산, 경제 제재 위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흔들려 했죠. 하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의 홍보 전략과 국제 언론에 대한 데이터 공개는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즉, 우리는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정보 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시돔의 등장 이후 해전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스텔스라 하면 함정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이 보여준 KHELC 돔은 레이더로 잡히지도 않고 소리조차 나지 않으며 전자 장비를 순식간에 꺼버립니다. 결국 스텔스의 의미 자체가 재정이 된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무기가 아니라 보여도 쓸모없는 적을 만드는 기술로 진화한 것이죠. 특히 이번 시돔은 공격의 스텔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스텔스가 방어적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공격 자체가 스텔스화된 겁니다. 적 레이더가 아무리 촘촘해도 발사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고 음향 탐지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니 결국 적은 공격받는 순간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전략적 판도의 전환이죠. 중국과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함대를 띄워도 한국의 시돔 앞에서는 한순간에 눈과 귀를 잃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전략적 전환을 미리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한국 해군은 비가시적 억제력이라는 개념을 연구해왔습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투 의지를 꺼버리는 무기 체계를 고민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연설에서 앞으로의 전쟁은 소리를 듣기도 전에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시돔이 단순히 전력 강화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 자체를 바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에너지 무기는 날씨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죠. 예컨대 안개가 짙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국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돔은 다중 출력 조정과 고효율 전력 증폭 기술을 갖추고 있어 환경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흐린 날씨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무력화했죠. 오히려 서방 전문가들의 이런 회의론은 자신들이 기술적 한계를 못 넘은 탓에 나온 방어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전략 교리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수량이 중요했습니다. 항모 몇 척, 구축함 몇 척이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갈렸죠.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시돔 같은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수십 척의 함대도 단 한 기의 레이저 공격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소수정예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도 압도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이나 일본은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붓고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해군 건함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지만 시돔의 등장으로 그 모든 투자가 가치 없는 철덩이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지스 어쇼어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상했지만 시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결국 한국은 상대국이 수십 년 쌓아온 해전 전략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술 지평을 열어젖혔습니다. 기술이 곧 권력이 되는 시대, 한국은 KHELC 돔을 통해 새로운 지렛대를 손에 쥐었습니다. 단순히 전장에서의 우위만이 아니라 외교 협상에서 절대적인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불안에 떨고 미국조차 협력 의지를 드러낸 지금 서울은 전례 없는 위치에서 세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돔 실전 시연 이후 여러 국가가 곧바로 서울에 외교 채널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무기는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이라며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유럽 각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공식적으로 타진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 한국과의 공동훈련, 기술 이전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함께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세계가 이렇게 한국에 몰려드는 걸까요? 단순히 시돔이 강력하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엔 그 이상입니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을 보여줬습니다. 공개시험에서 모든 데이터를 국제기자단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 건 중국이나 일본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그 결과 각국은 한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은 무기를 과장해 선전하지만 실제 성능은 불투명하고,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독자적 움직임이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립적이면서도 동맹과 협력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에서 강력한 카드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최근 나토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를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 것도 단순히 무기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태도가 국제 질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이제 협상에서 기술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유럽과의 무역 협상, 심지어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까지 시돔은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공유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이건 과거 우리가 기술을 빼앗기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구도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기술을 외교 카드로 쓰면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가 기술 유출이나 스파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한국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투어 한국의 편에 서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 우산이 더 두터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아래 기술 공유의 3단계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 동맹국과의 제한적 공유. 둘째, 경제의 안보 이익이 보장될 경우의 조건부 협력. 셋째, 잠재적 위협국에는 절대 불가. 이런 원칙은 한국이 기술을 무분별하게 흘려보내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결국 시돔은 무기 그 이상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외교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방어적으로, 일본은 소극적으로, 미국은 협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협상에서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무기 체계의 성공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데 시돔은 경제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출 계약 때문이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이 동시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력관리, 광학, 함정건조, 심지어 AI 알고리즘 기업까지 이 프로젝트와 얽히면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방위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시돔 개발 과정에서만 3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출력 전력 모듈은 한전 KPS와 협력 중소기업이, 특수광학 부품은 대전의 스타트업이 담당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승리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술적 성과가 곧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직결되니 국민적 지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과거 F-35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전 세계 협력사를 참여시켜 경제적 이익을 나눠줬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돔에서 철저히 국내 중심 모델을 택했죠. 일부 핵심 기술은 외부와 공유하지 않고 연구개발 생산 시험 평가까지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방산 수출은 늘고 국내 고용은 폭증하며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죠. 일본이 왜 이런 모델을 못했을까요? 바로 미국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다른 시각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국내에서만 하다 보면 국제 시장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돔은 조건부 협력이라는 전략을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즉, 핵심 부품은 한국이 독점하되 비핵심 분야는 동맹국과 나눠 갖는 방식이죠. 최근 유럽 방산 기업과의 합작 논의도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경제 블록을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K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2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돔 관련 기술이 포함된 신규 계약도 줄을 잇고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해군도 시돔을 도입하고 싶다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고 중동 국가들 역시 이 기술이 석유 수송로 방어에 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군사기술 수출국을 넘어 군사경제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흥미롭다고 봅니다. 과거 방산업은 한정된 고용을 창출했지만 시돔 프로젝트는 AI, 반도체, 에너지 산업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 미국에서 돌아온 엔지니어들도 대거 이 분야에 흡수되며 한국은 사실상 두뇌 리쇼어링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산업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정보와 이미지는 여론을 지배합니다. 한국이 시돔 발사 시험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한 순간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제기자단이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확인했고 방송 카메라가 전자장비가 꺼지는 장면을 생중계하듯 전송했습니다. CNN은 이를 레이더 디던트 이번 둘링라며 톱기사로 다뤘고 BBC는 바다의 법칙이 바뀌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언론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죠. 미디어 전쟁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투명성과 자신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성능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대신 한국은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둘째, 정보 관리 능력입니다. 시돔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려 할 때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즉각 원본 데이터와 검증 영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언론은 한국의 입장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선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초반에 한국 무기는 기상 조건에 따라 무용지물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 국방부가 악천 후 속시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일본 언론 일부는 시돔은 미국의 기술이 아니냐라며 한국의 독자성을 깎아내리려 했죠.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핵심 반도체와 전력 관리 기술은 삼성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독자 성과라고 보도하자 일본의 선전은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디어 전쟁이 단순히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지와 프레임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돔의 발사 장면을 굳이 밤이 아닌 낮에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공개한 것도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레이저가 적중하자 목표 함정의 전자 장비가 꺼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을 전 세계 시청자가 뚜렷이 보게 만든 겁니다. 그 이미지는 하나의 심리전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어 전쟁의 본질은 심리전입니다. 중국 해군 장병들조차 그 영상을 보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 함정이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언론이 아무리 애써 깎아내려도 국민들은 유튜브와 해외 방송에서 생생한 장면을 보며 우리 해군은 저걸 막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한국은 미디어 전쟁을 통해 상대의 민심까지 흔든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공식 계정에서 발사 장면을 편집해 여러 언어로 배포했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문가 해설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영상을 차단하고 검열만 강화하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정보가 막히면 사람들은 더 큰 불신을 느끼기 마련이죠. 한국은 개방을 택했고 중국은 봉쇄를 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중국은 불신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언론, 외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발사 직후 주요 외신 기자들을 서울로 초청해 추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시돔 기술의 일부를 설명하며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공격한다면 바다는 곧 고요한 무덤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대로 인용되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디어 전쟁에서 이런 강렬한 메시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미디어 전쟁의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과 자신감, 이미지 전략과 언론 외교를 통해 세계 여론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부인과 검열, 일본은 억지와 왜곡으로 일관하다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돔이 만든 건 단순히 전자 장비의 침묵이 아니라 국제 여론의 압도적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의심하기보다 믿게 되었고 이 신뢰는 외교와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시돔이 실전 배치되자마자 주요 해군들은 분주히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는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분산 및 재편성. 2. 다중 센서와 레이더의 다중화. 3. 전자전 주파수 교란 시스템 증강. 4.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복력 확보와 수리 교체 체인 강화. 5. 동맹에 의한 집단 방어 및 기술 협력 추진. 각 시나리오는 장단점이 분명하며 특히 비용과 시간, 그리고 산업 기반의 제약에 따라 실효성에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물리적 분산 전략부터 이야기해보죠. 시돔은 특정 위치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집중해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함대를 넓게 분산시키고 기동 패턴을 비정형화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로 보호, 연료 보급, 지휘 통제의 복잡성 때문에 분산 전략은 장기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광대한 해역에서 활동하는 해군은 분산 자체가 운영 비용과 보급 부담을 폭증시킵니다. 결국 중국은 수량으로 만회하려 했지만 시돔 앞에서는 비용 효율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센서 다중화와 계층적 방어입니다. 전통적 단일 레이더 의존에서 벗어나 위성, 소형 무인 체계, 저주파 탐지기, 광학 적외선 센서를 조합해 다층 감지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탐지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발사 순간 포착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시돔의 발사 인계 시간과 표적 식별 교란 타이밍은 너무 짧아
센서를 아무리 다중화해도 발사와 동시에 꺼지는 현상을 완벽히 막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센서망 증강은 막대한 비용과 고도화된 데이터 융합 능력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수했지만 부품이 침의존성과 외부의 공급망 취약성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전자전, EW, 강화도 핵심입니다. 주파수 교란, 레이저 반사막, 능동적 방해 전술을 통해 시돔의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술은 단순 전파 교란을 넘어 물리적, 열적 영향까지 고려한 통합 솔루션이어서 기존 전자전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전력 관리와 소형 고성능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리 기술을 모방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국은 전자전 성능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수리 교체 체인을 강화하는 전략은 어떤가요? 즉각적인 복구 능력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유효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시도미 전자 회로를 파괴하면 단순한 소프트웨어 재부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로와 센서 자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의 교체의 수리에는 고급 부품과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 부문에서 핵심 부품을 해외 의존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체 함대의 회복력을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국내 생태계로 핵심 공급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전장이 아닌 산업 측면에서도 우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맹과의 집단 방어입니다. 미국, 일본, 이시바 총리 체제의 정치적 변동성은 있지만 호주, 유럽 일부 국가들과의 기술, 전략적 협력으로 대응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시돔 기술을 공동 활용하려는 의향을 보였고 이는 동맹 차원의 억제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 공유에 신중한 조건부 협력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주도권을 잃지 않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무분별하게 공유하면 전략적 자산을 잃지만 협력의 틀을 지혜롭게 설계하면 정치 군사적 레버리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대응 역량 격차는 결국 경제력과 기술 자립성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중국은 물량과 예산으로 맞서려 할 테지만 한국은 효율성과 핵심 기술의 집중으로 맞섭니다. 일본은 정치적 제약과 미국 의존성 때문에 자체 대응 능력 구축에 한계가 있고 동남아, 중동 등 중소국은 한국 기술을 구매하거나 동맹을 통해 보호막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구도는 한국에게 외교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기술 유출 방지와 국제 규범 정립이라는 책임을 안깁니다. 무기가 전략 외교의 도구가 되는 시대, 시돔은 전 세계 국가들을 서울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서 기술 협력, 공동 연구, 심지어 안보 협정까지 한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발사 실험 이후 유럽, 동남아, 중동 각국에서 한국과의 안보 파트너십 없이는 해상 교통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 일부는 시돔 공동개발팀을 서울에 상주시킬 의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이 대표적이죠.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경험이 있기에 시돔까지 확보하면 사실상 한국형 무기체계의 완전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이 나토 전선에 기술적 주도권을 쥐는 그림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죠. 동맹국조차 일본보다는 한국을 선호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동맹 재편에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지나치게 기술적 영향력을 확대하면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시돔이야말로 미국 함대에도 필요한 자산이라며 공동훈련과 기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한국 기술 없이는 해양 전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중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해상 원유 수송로 방어에 시돔이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야드에서는 한국과 전략적 제휴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중국 무기를 구매하라고 권유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품질이 낮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돔은 한국을 에너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시켰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이미 한국과 협의에 착수했고, 호주는 한국과 합동훈련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동남아에서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뒤를 쫓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조차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건 기술과 신뢰 때문이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시돔이 아시아 외교 지형마저 흔들어 놓은 겁니다. 흥미로운 건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한국의 시돔은 군사혁신의 사례라며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한국과 직접 협력하기 어렵지만 이 발언은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인정했다는 건 곧 서울이 독자축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세계 질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독립된 주연이 된 겁니다. 바로 우위의 대가, 즉 역공과 스파이, 그리고 균형 전략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시돔을 통해 압도적인 군사, 외교적 우위를 점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위험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기술 유출 위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한국 내부에 스파이 조직을 심으려 한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와 전력 관리 기술, 고출력 광학 모듈 이 세 가지가 유출된다면 시돔의 핵심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보당국이 적발한 사건 중에는 중국 국적연구원이 한국 방산 기업의 서버에 침투하려 한 정황도 있었죠. 러시아는 해킹 그룹을 동원해 국방과학연구소 자료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 언론을 통해 시돔의 일부는 미국 기술이라는 왜곡을 퍼뜨리며 국제적 신뢰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한국이 진정한 기술 우위를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계가 탐내는 기술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기술 일부라도 새어나간다면 경쟁국들이 빠르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모방과 대량 생산에 능하죠. 게다가 그들은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군사적으로 과감하게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방어적 차원에서 철저한 기술 보안과 사이버 방어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방기술보호 3법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구원, 협력기업, 심지어 대학 연구소까지 포함해 보안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편하는 움직임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바로 역공의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시돔이 자신들의 해군 전략을 뒤흔든 데 대한 보복으로 경제적 압박이나 사이버 공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외교전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이 투명하게 시험을 공개하고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의 압박은 불안과 불신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균형 전략을 유지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기술 보안 강화. 둘째, 동맹국과의 조건부 협력. 셋째, 국제 규범 선도입니다. 기술 보안을 철저히 하되 동맹국에게는 제한적 협력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규범을 주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룰메이커로 자리 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합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바로 경제적 다변화 전략입니다. 시돔이 군사적 레버리지라면 그 파생 산업은 경제적 레버리지가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넓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중국이 경제 보복을 시도해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죠.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이 보여준 대응력처럼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돔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고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했지만 만약 이 기술이 갈등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협박 카드로 쓰인다면 국제 정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령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감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은 굳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도 단순히 시돔을 가동하겠다는 신호만으로도 PLA 항모 전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시돔이 핵무기와 유사한 억지력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핵무기는 존재 자체로 전쟁을 막아왔죠. 그런데 시돔은 실제로 사용 가능하면서도 정치적 협박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복잡합니다. 핵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무기지만 시돔은 재가동과 발사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늘 불안감 속에 전략을 짜야 하죠.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밀리면 언제든 해군이 마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압박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기술을 협박 도구로만 활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새로운 군사위협국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언론은 한국이 새로운 무기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국제 질서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기술적 압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제적 명분과 정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돔을 조건부 압박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상대국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거나 한국 안보를 직접 위협했을 때만 압박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도 한국의 행동을 정당한 방어적 조치로 인식하게 되죠.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유 없이 군사 위협을 남발하면 고립만 자초할 뿐입니다. 한국은 차별화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영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시돔은 미국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남용된다면 국제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이 압박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오히려 한국이 그만큼 강력한 카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경계하는 건 동맹을 잃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중국의 경우는 더 노골적입니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시돔을 무기화에 협박한다면 이는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을 협박하고 있죠. 일본 역시 한국은 기술을 외교 카드로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국은 미국 해구산에 기대어 주변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결국 한국의 압박은 다른 나라의 위선과 다르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해전의 규칙은 포와 미사일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전투함의 크기, 탑재 무기의 사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 도울 오브디즈가 전력 평가 기준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선보인 시돔은 기존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21세기 해전 규칙을 다시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시돔을 비롯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국제법은 미사일 방어 체계나 핵무기 확산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발사 소음도 없고 파편도 남지 않으니 공격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전에서 사용되면 전자장비만 마비시키고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공격무기로 규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살상 억제무기로 분류해야 할까요? 국제법적 논의가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기술적으로 따라오기도 벅찬 상황이니 규범 논의의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개발이 더디고 러시아는 경제적 제약 때문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확보했기 때문에 규칙을 제안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돔은 한국의 무기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죠. 그렇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는 한국이 기술을 독점한 채 규칙까지 주도한다면 지나친 영향력 집중이라며 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은 투명성을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돔 발사 시험을 세계 언론 앞에 공개했듯 국제 규범 논의에서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원칙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는 한국을 위협국이 아니라 규범 제정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규범 제정을 통해 여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 유출을 막는 국제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둘째, 수출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사적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규칙은 방어 목적일 때만 사용 가능이라는 원칙이나 비살상 상황에서는 국제법적 제재 면제 같은 조항일 수 있죠. 이런 규범은 한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면서도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는 길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입장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국제규범 논의에서 늘 미국 뒤에 숨어 목소리를 냅니다. 독자적 제한은 거의 없고 결국 미국의 방침을 따르죠. 반면 중국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규범은 아예 거부하거나 이탈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는 규칙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부족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었고 기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국제규범 제정립에서 한국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시돔은 한국이 세계 전략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만든 상징적 사건입니다. 발사 순간부터 국제 질서는 바뀌었고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후대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돔을 21세기의 진주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정반대죠. 과거 진주만이 충격적인 패배의 상징이었다면 시돔은 조용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총알 한 발,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적을 무력화시킨 순간 한국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치에서 한국의 기술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기술에 맞서 견딜 것인가가 모든 국가의 고민이 될 겁니다. 이 유산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군사 강국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반도체, AI, 에너지 관리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시돔은 한국 산업 전체가 결집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둘째, 이 무기는 국제 질서에서 새로운 협력과 갈등의 축을 만들어냈습니다. 나토,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중국과 일본은 당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시돔은 한국 국민들에게도 깊은 자긍심을 남겼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 미국이 보여준 오만과 압박, 일본의 견제, 중국의 위협 속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돔이 하늘을 가르고 빛을 발한 순간 그 모든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산은 관리하지 않으면 퇴색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국제 압박, 내부 정치적 갈등이 그것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유산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기술 자립의 지속. 둘째, 국제 규범 제정에서의 주도권. 셋째, 국민적 합의와 지지 유지.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시돔의 유산은 단순한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은 한국을 규칙 제정자로 묘사하고 있고, 각국 지도자들은 서울을 방문해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이 없이는 미국 해군 전략도 완성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뒤늦게 방산 정책을 수정하려 하고, 중국은 아직도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돔의 유산은 단순히 무기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